2025년 11월 5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3시간에 걸친 심리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앞에는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승소의 문, 다른 하나는 패소의 문입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가든 다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쟁점은 단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가? 1심과 2심은 모두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초과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입니다. 그중 3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날 심리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보수 대법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나라, 어떤 상품이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가 이 법에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도 날카로웠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나라가 대상입니까? 닐 고서치 대법관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이건 권력이 의회에서 행정부로 영구히 넘어가는 일방통행로 아닙니까? 진보 성향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핵심을 찔렀습니다. 관세는 세금입니다. 세금은 의회 권한입니다. 심리를 지켜본 법조계는 위법 판결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결은 언제 나올까요?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신속 처리를 결정했습니다. 통상 심리 후 4주에서 8주 내에 판결이 나옵니다. 11월 5일 심리였으니 12월 중순에서 말, 늦어도 2026년 1월 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원고 측 모두 신속한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승소의 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 회계연도 9개월간 약 1130억 달러의 관세를 걷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160조 원입니다. 이 수입이 유지됩니다. 한국과 7월 30일에 타결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15% 협상도 유지됩니다. 재정 압박이 줄어듭니다. 연방준비제도를 압박할 이유가 약해집니다. 하지만 관세 자체는 수입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관세발 인플레이션을 보면서 금리를 서두르기보다 속도를 조절할 유인이 생깁니다. 결국 파월 의장은 정치보다는 물가를 보면서 금리를 천천히 내리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달러는 완만하게 약세로 갑니다. 미국으로의 한국 수출은 제한적 영향만 받습니다. 두 번째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패소의 문입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환급 규모가 최대 1조 달러, 1,4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재정에 구멍이 뚫립니다. 한국과의 15% 협상은 근거를 잃습니다. 각국이 미국과 협상해봤자 법원이 뒤집는다고 생각하면 향후 협상력은 무너집니다. 트럼프 행정부에도 대안은 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쓰면 됩니다. 하지만 이 법은 품목별로 안보 위협을 입증해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무역법 122조는 150일 한시적 관세만 가능합니다. 즉각적이고 전방위적인 관세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를 압박할까요? 연방준비제도입니다.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살리고 재정 부담을 덜라고 압박합니다. 그런데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의 임기는 2026년 5월 15일에 끝납니다. 대법원 판결이 12월에 나온다면 파월 의장에게 남은 시간은 딱 5개월입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대법원 최종 판결입니다. 더 이상 상소할 곳이 없습니다. 이 판결은 향후 100년간 선례로 남습니다. 다른 법원들은 이 판결을 따라야 합니다. 중대 문제 원칙이 확립되면 향후 모든 대통령의 권한이 제약받습니다. 이 판결은 3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헌정사적으로는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는 분수령입니다. 트럼프 정책으로는 이기 핵심 정책의 생사가 걸렸습니다. 한국에게는 15% 관세 협상과 3,500억 달러 투자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두 개의 문 중 어느 문으로 들어가든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는 2026년 5월 15일에 끝납니다. 정확히 5개월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차기 연준 의장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5명입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크리스마스 전에 차기 의장을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 이사로는 2028년 1월까지 임기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베선트 장관은 의장 임기가 끝나면 이사직도 그만두는 게 전통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전직 의장이 이사회에 남아있으면 시장에 혼란스러운 신호가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내내 파월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해왔습니다. 금리를 낮춰야 한다. 얼간이 멍청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파월 의장은 어떻게 답했을까요? 2024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사임하라고 하면 사임하시겠습니까? 파월 의장은 단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아니요. 2019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해임하려 했습니다. 당시 파월 의장은 한방문객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죽는 것 외에는 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절대로 자발적으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법원에 가서라도 싸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의 금리 방향은 어디로 갈까요? 2024년 12월 18일, 연준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현재 금리는 4.25%에서 4.5% 구간입니다. 2024년 9월부터 3회 연속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은 신중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2개월 인플레이션이 횡보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인플레이션 전망은 2.5%입니다. 목표치 2%보다 0.5%포인트 높습니다.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2.8%입니다. 2026년 전망은 더 신중합니다. 연준은 2회 인하, 총 0.5%포인트 인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종 금리는 3.75%에서 4% 구간입니다. 그런데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법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재정 압박에 직면합니다. 경기를 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연준의 금리 인하 압박을 강화할 겁니다. 파월 의장은 5개월 내에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견디거나 굴복해야 합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승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세 수입이 유지됩니다. 재정 압박이 줄어듭니다. 연준 압박도 약해집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만 보면서 천천히 금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상황은 하나의 질문으로 압축됩니다. 연준 금리는 빠르게 내려갈까요? 천천히 내려갈까요? 이 답은 대법원 판결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판결은 12월에 나옵니다. 한국의 상황은 미국보다 단순합니다. 변수가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을 확보했습니다. 과반은 151석입니다. 단독 과반입니다.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어떤가요? 법적으로는 독립적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 압박에 취약합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2025년 9월 한국은행 총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걸 한두 달 미뤄도 경기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더 고생합니다. 부동산을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계부채는 2025년 3분기 기준 1968조 원입니다. 금리를 낮추면 부동산이 오릅니다. 부동산이 오르면 가계부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2025년 11월 27일 금리를 2.5%로 동결했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총 4회 인하했는데 지금은 멈춘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재정을 확대하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습니다. 2025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1.2%였습니다. 6분기 만에 최고치이긴 하지만 여전히 낮습니다. 내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10%에 육박합니다. 재정을 확대하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 유동성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중에 돈이 풀리고 소비가 늘어납니다. 부동산이 오릅니다. 가계부채가 2천조 원을 넘어갑니다. 한국은행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금리를 올리면 재정 확대의 효과가 상쇄됩니다. 경기 부양 효과가 사라집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재정을 확대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재정 확대와 금리 인상이 서로를 무력화합니다. 두 번째 길은 재정을 억제하는 겁니다. 재정 지출을 미루고 부동산 규제를 유지합니다. 그러면 재정 건전성은 지킬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금리를 더 내릴 수 있습니다. 2%까지, 어쩌면 1.75%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기업들은 낮은 금리로 버팁니다. 수출 기업들은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내수는 침체됩니다. 청년 실업은 계속됩니다.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대기업은 살고 소상공인과 청년은 고통받습니다. 미국과 다른 점이 여기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대법원, 파월 의장 세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변수가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민주당은 과반입니다. 한국은행은 독립적이지 못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 확대를 선택하면 한국은행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 억제를 선택하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상황은 일방통행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하면 한국은행이 따라갑니다.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순합니다. 이제 두 상황을 합쳐봅시다. 미국에서는 연준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거나 천천히 내려갑니다. 한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을 확대하거나 억제합니다. 네 갈래 교차로가 나옵니다. 첫 번째 길. 미국 금리 빠른 인하, 한국 재정 확대.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패소합니다.
재정 압박에 직면해서 연준을 압박합니다. 파월 의장이 5개월 안에 굴복하거나 차기 의장이 금리를 빠르게 내리려는 사람으로 임명됩니다. 금리가 빠르게 내려갑니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을 확대합니다. 부동산 규제를 풉니다. 단기적으로는 호황입니다. 미국 금리가 내려가니 달러가 약세입니다. 환율이 떨어져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이 줄어들지만 상관없습니다. 갈 곳 잃은 달러가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한국 재정이 확대되니 내수도 살아납니다. 수출 실적이 아니라 넘쳐나는 돈의 힘으로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이 폭등합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폭등하는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모처럼 살아난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까봐 금리 인상을 주저합니다. 그 사이 거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그러다 결국 운명의 날이 찾아옵니다. 파티는 집주인이 끝내는 게 아닙니다. 손님이 이 집 빚으로 쌓은 모래성이네? 하고 신발을 신는 순간 끝납니다. 리스크를 감지한 외국인이 돈을 빼기 시작하면 환율은 폭등합니다. 이때 한국은행 앞에는 죽음의 버튼만 남습니다. 금리를 놔두면 환율 폭등을 걷잡을 수 없습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환율을 지키기 위해 내수를 포기하고 금리를 급격히 올립니다. 중앙은행은 국민의 파산보다 국가의 부도를 막는 게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버블이 터집니다. 잔치는 즐거웠지만 감당할 수 없는 숙취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길. 미국 금리 빠른 인하, 한국 재정 억제.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하고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내립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재정을 억제합니다. 달러가 약세입니다. 환율이 떨어집니다. 수출 기업들은 이익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외국 자금이 한국으로 유입됩니다. 대기업들은 이 자금으로 버팁니다. 재정을 안 풀었으니 내수는 죽어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대기업 직원과 금융자산 보유자는 괜찮은데 소상공인과 청년은 힘듭니다. 주가는 오르는데 체감 경기는 안 좋습니다. 서울과 지방이 다른 나라처럼 느껴집니다. 세 번째 길. 미국 금리 천천히 인하, 한국 재정 확대.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승소합니다. 관세 수입이 유지됩니다. 재정 압박이 없으니 연준 압박도 약합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만 보면서 천천히 금리를 내립니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은 재정을 확대합니다. 이게 퍼펙트 스톰입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할 수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천천히 내려가면 달러가 강세입니다. 달러 강세면 환율이 오릅니다. 그럼 한국 제품이 싸져서 수출에 유리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환율만 보면 가격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1,000원짜리 상품이 환율 1,200원에서는 0.83달러였는데 1,400원이 되면 0.71달러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관세 장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소했다는 건 한국산 제품에 대한 15% 관세가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환율 효과로 가격이 10% 내려가도 관세가 15%면 결국 5% 비싸집니다. 둘째, 수입 원자재 가격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하는 구조입니다. 환율이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르면 100달러짜리 원유는 12만원에서 14만원이 됩니다. 생산 비용이 오릅니다. 환율 효과를 생산비 상승이 잡아먹습니다. 결국 미국으로의 한국 수출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재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안 되는데 정부가 돈을 풉니다.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쌍둥이 적자입니다. 환율이 더 올라갑니다. 한국으로의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경기는 안 좋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네 가지 경로 중 최악입니다. 집 안팎에서 동시에 불이 납니다. 네 번째 길. 미국 금리 천천히 인하, 한국 재정 억제. 트럼프 대통령이 승소하고 연준이 금리를 천천히 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재정을 억제합니다. 달러가 강세입니다. 환율이 오릅니다. 하지만 관세 15%와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이 환율 효과를 씹어먹습니다. 수출이 안 됩니다. 내수도 안 됩니다. 재정을 안 풀었으니까요.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무너집니다.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경로에는 가능성이 하나 있습니다. 고통 분담입니다. 모두가 힘들지만 체질이 개선됩니다. 버블이 안 생깁니다. 장기적으로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가장 아픕니다. 겨울을 견뎌야 봄이 옵니다. 왜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점일까요? 두 결단의 타이밍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법원 판결은 12월에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예산안 결정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두 변수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시장은 이 동시성을 견디지 못합니다. 14조를 빼간 외인은 최근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은 확실성을 삽니다. 내 갈래 교차로 중 어디로 갈지 확정되기 전까지는 매수와 매도를 반복합니다. 오늘 사도 내일 팔 수 있습니다. 이게 불확실성의 실체입니다.
진짜 추세는 경로가 확정된 후에 시작됩니다. 안개 속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켜질 때까지 시장은 출렁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우리는 물었습니다. 왜 주가만 높은 기현상이 발생했는가?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답했습니다. 두 대통령의 결단이 네 갈래 교차로를 만들고 그 교차로들이 서로 다른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각 경로에서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개인은 네 갈래 교차로에서 어떤 기준과 신념으로 행동해야 할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